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지은이는 스벤 벨펠. 독일 브레멘의 야콥스 대학 경영학 교수이자 와이즈그룹 창설자로 노화 연구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이다. 2003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시작해 2008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2009년과 2012년에 독일 유력 언론인 한델스블라트지에서 선정한 40세 미만 학자 탑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경영 및 건강과 노화에 관련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1. 마음가짐 2. 식사 3. 운동 4. 수면 5. 호흡 6. 이완과 휴식 7. 사회관계 이 7가지 요인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늙는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늙는 것이다. 심리학자 엘렌 랑거의 유명한 현장 연구가 이를 증명해준다. 엘렌 랑거는 나이든 참가자들을 젊음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며 더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얼마간을 보내자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더 젊어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걷기 자세가 개선되고 걸음도 더 빨라지는 등 실제 건강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염 등 작은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젊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은 우리가 보통 동반 현상으로 여기는 만성염증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으로 말미암는다. 염증이라 하면 대부분 외부의 병균이 유발하는 몸의 면역 반응을 떠올린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는 염증 매개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한다. 이것이 나이 들어 나타나는 여러 만성 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이런 작용은 매년 심해진다. 나이 들수록 신체가 염증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점점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성 질병과 면역력 감소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말해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염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체내 염증으로 인해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염증 노화라 칭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2가지, 즉 운동과 음식으로 염증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인의 몸, 즉 성장이 오래전에 끝난 몸 또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생활 습관에 따라 근밀도, 골밀도, 체지방의 양이 달라지며 심혈관계, 손힘, 폐 기능도 일평생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다. 후성 유전학도 정확히 여기에서 출발한다. 후성 유전학자들은 무엇보다
환경과 생활 방식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데, 가령 우리가 사는 지역의 기후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유전자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따라, 즉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전 정보를 전달할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결정하는 셈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은 알아차림과 의식의 변화다. 마음가짐은 젊음의 공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건강에 있어서도 생각의 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확신 자체가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눈에 그리면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확률도 올라간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연구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연구 결과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컨디션이 더 좋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었으며, 잠을 더 잘 자고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위약을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그냥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뿐인데도 실제로 정말 좋아진다. 뇌에서 진짜 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뇌에서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진짜로 아픈 것이 낫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약간 과장하자면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심신이 더 건강하고 질병을 앓을 확률이 훨씬 낮다. 알아차림은 잡념에 빠지거나 지각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환경, 신체, 감정을 주의 깊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알아차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 질병을 싹부터 없앨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의식적으로 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한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일이든 창조적인 작업이든 혁신적인 연구든 우리가 주의력과 사고력을 발휘하여 더 의식적으로 임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따른다. 신체의 신호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 멈춤과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긍정적이고 평온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런 자세를 통해 우리는 늘 행동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학은 자기 충족 예언을 이야기한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령
강의를 하러 가면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면 잘 해낼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내가 틀림없이 버벅거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단상에 오르면 정말로 긴장이 더 심해지고 맥락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우리의 생각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만으로도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부정적인 마인드셋이 우리의 기분과 심신의 컨디션을 저해하고 자신감과 작업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부정적인 마인드셋은 면역계의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모두에 관심을 두되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건강에 좋다고 하겠다. 삶의 긍정적인 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부정적인 면에 그렇게 할 것인지는 태도의 문제로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상호 호혜성이란 인간 행동의 바탕을 이루는 상호성의 원칙으로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다.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면 10중 8구 사람들도 내게 다정하게 대해준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라면 이것은 상당 부분 마음가짐과 그로 말미암은 행동,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서로 협연한 덕분이다. 사랑, 일, 돈, 그 어떤 것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충만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천착한 커뮤니케이션 학자 존 이조는 수많은 세미나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60세에서 106세에 이르는 200명을 인터뷰했다. 그러고는 그들의 답변을 그의 저서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는 책에 담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비밀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에게 충실할 것. 2. 후회를 남기지 말 것. 3. 사랑할 것. 4. 지금 이 순간을 살 것. 5. 받는 것보다 많이 줄 것. 건강한 식사의 기본은 우선적으로 여러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나이가 되어서도 대부분은 어린 시절 식습관에 기초하여 식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양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이 있다. 물과 식물성 식품을 영양의 토대로 삼아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외에 무엇보다 야채, 과일, 감자, 곡물, 견과류를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품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동물성 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하라.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12 등 필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위해 고기, 생선, 우유 및 유제품, 달걀을 적절히 섭취한다. 반채식주의가 최상이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는 반채식이 현재의 모든 영양 권고 사항의 공통 분모다. 이런 식생활을 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부른다. 소금과 설탕과 지방은 절제할 것. 바로 이 세 가지 재료가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문명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에 속하므로 절제해서 섭취해야 한다. 몇백 년 전 파라셀수스의 명언, 용량이 독을 만든다라는 말은 100번 맞는 말이다. 실제로 한 가지 음식만 과도하게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한 가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증명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건강한 식습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있을 뿐 그 자체로 건강한 먹을거리도 없고 건강에 해로운 먹을거리도 없다는 것이 영양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양일까? 그간의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1960년대 우주비행사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던 러시아 신경외과 의사 갈리나 샤탈로바는 채식을 베이스로 하여 하루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980년대에 당시 70세가 넘은 샤탈로바는 여러 명의 자원자와 함께 그 정도의 적은 칼로리만 섭취하는 가운데 건강에 전혀 무리가 없이 사막 횡단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칼로리 감축은 가능하면 아주 제한된 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영양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통 우리가 칼로리 필요량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 영양협회는 보통 체중의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51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남성은 하루 약 2200칼로리, 여성은 17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65세부터는 남성의 하루 필요량이 100칼로리가량 줄어든다. 보통 사람이 먹는 1인용 냉동 피자 한 판으로 너끈히 130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 필요량을 초과하여 섭취할 수 있을지 감이 올 것이다. 때로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신체가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여러 번 증명되었다. 쥐들의 경우 심지어 생명 연장의 효과가 나타났다. 칼로리를 줄인 식사를 한 원숭이들은 나이 들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무작정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장기간 칼로리를 약간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껏 먹은 뒤에 얼마나 몸이 무겁고 굼뜨고 피곤하게 느껴졌는지 한번 상기해 보라. 신체가 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뇌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쓰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루 24시간을 16대 8의 리듬으로 나누어 16시간 동안 단식을 한 다음 남은 8시간 동안 평상시처럼 먹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에 5일은 일반식을 하고 2일은 적은 양의 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이다. 이때 이 2일은 연속된 이틀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식을 하는 동안 신체가 염증 억제 물질을 분비하거나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전달 물질인 염증 매개 물질을 덜 생산하도록 하는 생화학적 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질병과 노화 과정이 염증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간헐적 단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대폭 증가시킨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간헐적 단식이 기대 수명을 높이고 성인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칼로리 공급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가령 악어 중에 엘리게이터는 아주 조용한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가 느린 나머지 친척인 크로코다일보다 수명이 2배나 길다. 거북은 더 오래 살아서 약 200살까지도 산다. 이렇게 수명이 긴 이유는 신진대사가 단연 느리기 때문이다. 신진대사는 모든 생물의 성장을 담당하며 심장 박동에 영향을 받는다. 심장이 빨리 뛸수록 대사가 빨라지고 노화도 빨라진다. 여기서 영양 공급과 느린 소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치매는 뇌의 염증과 결부되는데 염증은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늙지 않는 공식의 요소인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셈이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 선조들의 식단에서 고기는 잡식 동물로서 생존 확률을 높이고 단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예외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이었다. 연구자들은 육류 속에 함유된 단백질이 진화 생물학적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치아씨드 같은 씨앗,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 같은 조류 등 단백질이 육류보다 더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있다. 그러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영양상의 문제가 없이 채식을 할 수 있으며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의 장점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서서히 트렌드가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식단의 대부분을 염증을 억제하는 식품들로 구성하며 염증을 촉진하는 것이 명백한 식품은 금기시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중 하나는 내게 자신의 구단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을 아예 식단에서 빼버렸다고 말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동물성 식품 섭취는 약간 절제하고 의식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을 식단에 많이 포함시켜 신체의 산화를 막으려 하고 있다.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이동하는 동물이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적지 않은 거리를 오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진화 생물학자이자 운동학자인 마틴 피셔는 직립보행을 운동기관에 이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인간이 포유류 중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여 직립보행이 꼭 바람직한 자세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이와 무관하게 활발히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뇌 발달은 아동기 내지 늦어도 청소년기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그런 견해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뇌, 특히 해마에서 신경 생성을 통해 평생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며 빈도는 떨어지지만 소위 시냅스를 통해 신경세포들이 연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 좋은 소식은 이런 과정을 능동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직업 활동이 얼마나 뇌 혈류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들 65세 생일에 육박한 사람들로 은퇴할 것인지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상태였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무렵 총 90명의 자원자들 중에서 60명은 일을 중단했는데 그 중에서 30명은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고 나머지 30명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각 30명씩으로 구성된 세 그룹을 비교 연구할 수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퇴직한 뒤 규칙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주지 않은 그룹은 뇌 혈류량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그룹과 직업 활동을 계속한 그룹에서는 이렇다 할 혈류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인지 능력도 이 두 그룹이 더 좋았다. 결론은 한 가지다. 직업 활동을 하든 스스로 규칙적인 활동을 하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독려할 수 있고 뇌의 회색 세포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단 한 가지 행동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훈련시키지 않는 모든 것은 위축된다. 심혈관계, 림프계, 근육과 운동기관, 그 밖의 면역계 모두 마찬가지다.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장수 마을을 연구해온 댄 뷰트너가 만든 용어로 지구상에서 평균 수명이 세계 평균을 훌쩍 웃도는 지역을 칭하는 명칭이다.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장수하는 까닭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블루존 지역의 노인들은 사회생활에 더 많이 참여한다. 운동, 식생활, 사회적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가령 블루존 지역의 하나인 일본의 오키나와 섬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몸을 써서 실생활에 능동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운동을 하자마자 혈관계에 활력이 생기고 림프계의 순환도 원활해진다. 면역계의 일환인 림프계에서는 밝은 노란색 수액이 흐르는데 이를 림프액이라고 부른다. 림프액은 영양분과 노폐물뿐 아니라 우리의 혈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물질을 운반한다. 림프액은 온몸에 위치하는 림프절을 지나는데 이곳에서 림프액이 정화된다. 림프절에서는 특별한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무해하게 만들거나 죽은 세포와 노폐물을 걸러준다. 그러면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인 간과 신장이 이런 쓰레기의 최종적인 배출을 담당한다.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은 혈관과 나란히 전신에 뻗어 있다. 혈관계와는 달리 림프관계는 닫혀 있지 않으며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순환시키는 것과 달리 림프액은 순환시켜주는 자체 동력이 없다. 대신에 림프액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운송된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펌프질이 더 빨라진다. 림프계의 흐름은 자동적이지 않고 우리의 신체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규칙적으로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여 뇌세포의 활동을 도우라. 근력 운동은 우울증 환자들의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운동이 우울증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규명하고 있는 바다. 단조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 있게 주변을 관찰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할까? 모든 것이 새롭고 흥분되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장소,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얻는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재충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몸과 뇌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을 수 있다. 관심사와 취미가 다양한 것도 뇌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다양할수록 더 좋다. 햇볕 좋은 날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의 순환과 산소 공급, 체내의 비타민 D 합성도 촉진된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서는 지적 자극과 사회적 자극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앉아있는 자세라는 사실이다. 거의 80만 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2012년에 발표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많이 앉아있는 사람은 제2형 당뇨 및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평균 수명을 못 채우고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속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사무실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8시간 근무를 한 뒤에는 규칙적으로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연구를 주재한 엠마 윌모트에게
핀잔을 들을지도 모른다. 이 학자에 따르면 운동은 물론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많이 앉아 있는 것을 상쇄하지는 못하며 많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단 한 가지, 앉아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책상을 활용하거나 앉아 있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즉, 최소 얼마만큼의 시간을 써서 작업해야 하며 앉아 있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일어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빙성 있는 연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움직여주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다.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 순환, 호흡의 빈도가 느려지며 이것은 결국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한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제2의 흡연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이며 최근에는 앉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신체 불편을 일컫는 의자병이라는 신종 질환도 생겨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기 사망한다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의 호흡을 하며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호흡은 정신적 균형에도 아주 중요하다. 감정은 호흡에 반영된다. 공포를 느끼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지고 긴장을 하면 숨이 가빠지며 긴장이 풀리면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온다. 호흡에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고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호흡이 결합된 형태로 호흡한다. 이 두 호흡은 겉에서 뚜렷하게 분간할 수 있는데 흉식 호흡을 할 때는 흉곽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복식 호흡은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호흡근이 폐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다. 폐는 근육이 아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호흡과 감정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심리학자 피에르 필리포를 위시한 벨기에 캐나다 연구팀은 자원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실험을 실시해 호흡과 감정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우선 기쁨, 분노, 공포,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호흡을 했는지를 적어보라고 요청했다.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어떤 리듬으로 호흡을 했는지 말이다. 그러자 호흡 방식과 감정이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감정에 따라 특유의 방식으로 호흡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호흡이 심장 박동과 신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명목 하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특정 호흡법을 연습해서 그렇게 호흡해 보라고 했다. 사실 연구자들의 목적은 특정 호흡 방식이 기존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각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호흡법의 효과는 정말로 입증되었다. 특정 호흡법을 실시하자 그 호흡과 연결된 감정 쪽으로 각 사람의 감정 상태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여러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올바른 호흡을 치료 수단이자 힘의 원천으로 높이 평가해 왔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심신을 수련하는 데 호흡법을 활용하고 요가에서도 호흡 수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양에서 실행해온 호흡법의 요소들이 서구 의학에도 접목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존 카바진이 1970년대에 개발한 MBSR, 즉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다. 존 카바진은 불교, 힌두교, 요가 수련의 기본 요소에 현대 자연과학 인식을 결합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만들었다. 이 명상법의 주된 목표는 바로 호흡을 이용해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별한 호흡 명상, 호흡 기법을 적절히 실행하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친구든 부부나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간에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고독해지고 병이 든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양질의 치료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생물학에서 유기체가 환경의 영향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가소성이라 부른다. 운동을 할 때 이것을 특히 잘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능동적인 생활 방식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에 속한다. 운동과학적 시각에서 능동적인 삶은 1차적으로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적 생동감이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자극과 도움을 준다. 홀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사람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건 그다지 놀랍지 않다. 2011년 시카고 대학교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수면의 질도 더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확장하고 의식적으로 관계들을 가꾸어 나가라. 이것은 건강을 비롯하여 노후의 모든 측면에서 유익한 일생에 걸친 즐거운 과제다.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